서울법학원에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를 담당하고 있는 도승합 평가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법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행정법의 개념이 어떻게 도출되고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다면 행정법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요. 이러한 흐름이 내 머릿속에 완벽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헛도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의 연역적인 개념을 잘 살펴보시고 공부를 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행정법의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암기를 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암기를 하게 되면 많이 자주 까먹게 되죠. 그래서 행정법의 개념을 좀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사적인 기록은 이제 프랑스에서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왕이 존재했었고요. 이 왕이 부동산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이제 리얼 이스테이트라 그래서 부동산의 이제 영어 표기죠. 이걸 귀족들한테 임대를 주는 거죠. 이제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고 나서 이제 세금을 다시 이렇게 환수를 해서 받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동산을 귀족들한테 빌려주고 세금도 받고, 그리고 이 귀족들은 이제 군대를 개인 군사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프랑스의 왕이 자기가 어디 뭐 이렇게 전쟁을 나간다든지 자기한테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이 귀족들한테 너희들 와서 군대를 나한테 파병해라 라고 해서 모아서 전쟁도 하고 약탈도 하고 군수품도 갖고 오고 뭐지 이런 여러 가지 행태들이 있었죠. 이 땅을 빌려줬을 때 이 부동산을 빌려주게 되면 이 빌려주는 이 토지에 대한 이 농민들이 이제 농사를 짓고 이렇게 이제 그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들을 이제 귀족이 왕에게 보내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자기 자신의 소유로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가 많이 창출이 되면서 사치와 향응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맨날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은 뭐 귀족 영화 나오면은 맨날 화려한 옷을 입고 커피 뭐 좋은 차 마시고 이렇게 노는 문화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계속해서 부와 군대가 축적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십자군 원정을 떠납니다. 십자군 원정을 중동으로 떠나면서 중동에서부터 많은 자원을 약탈을 하죠, 약탈. 처음에는 좋은 명분으로 전쟁에 참여를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명분은 사라지고 이제 어떤 자원을 약탈할 목적으로 전쟁이 많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많은 자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물 교환에서 이제 상행위가 발달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행위를 주로 하던 신분이 이제 상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상인들은 자기 땅 없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위가 굉장히 불안하고요. 항상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이제 왕에게 이제 둘이 협약을 맺는 거죠, 둘이서. 우리가 왕한테 돈을 줄 테니 우리를 보호해줘라 라고 해서 이제 성 외벽에 이렇게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막대한 부가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왕이 이 상인으로부터 어떤 세금을 계속해서 걷어들이다 보니까 이제 막대한 부가 축적이 되는 것이죠. 막대한 부가 축적이 되면서 이제 약간의 그 귀족들하고 사이가 이제 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이 상인들도 이 귀족들하고의 관계가 애매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왕과 이 상인들은 귀족들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면서 이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죠. 이 상인이 부가 축적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귀족도 아니고 농민도 아닌 중간 계층인 거잖아요. 대체로 보면 이제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봤자 자신들한테 들어오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물자가 많이 들어오면서 상행위를 하면서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면서 이런 상행위가 발전하게 됐는데, 상행위가 잘 아시겠지만 이윤이 많이 남아요. 그러면서 돈이 축적이 되면서 우리가 이러한 상인을
부르주아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 과거에는 이 부르주아가 좀 좋은 표현을 하면 자수성가예요. 귀족과 태생의 어떤 영향으로 부를 축적한 게 아니고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부를 축적한 계층을 우리가 부르주아라고 하기 때문에 자수성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르주아 계층이 막대한 자본이 쌓이면서 이 자본으로 본인들이 이제 좀 안정적인 생활을 이제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의 왕은 이제 막대한 부가 쌓였고요. 또 이제 수많은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많은 전쟁들이 있었죠. 아무리 봐도 이 전쟁이 원인인 것 같아요. 전쟁에서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 부르주아들이 돈을 대고요. 그리고 이제 귀족들은 이제 군대를 대고, 그럼 군사를 이제 지원하면서 막 싸우는데 아무래도 많은 전쟁에서 피로가 쌓이면서 여러 가지 자원들이 소비가 되기도 하고, 이제 계속해서 쌓아놨던 부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1789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은 이제 뭐 한 2, 3년 전쯤에 한 1780 뭐 한 7년에서 한 8년, 9년 정도까지 굉장히 그 가뭄이 심했죠. 가뭄이 심한 상태에서 돈이 없으니까 더더욱 농민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했고, 그런데 농민들은 이제 돈이 없고,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배경을 틈타서 이제 1989년도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죠.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제일 잘 알고 계신 이제 루이 16세가 이제 단두대로 이제 이슬로 사라지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시민들이 자유롭게 공평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 나오면서 이제 어수선했던 그러한 사회 정세를 이제 나폴레옹이 이제 평정하게 되는 것이죠. 평정하면서 나폴레옹이 굉장히 그 많은 업적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나폴레옹 법전이죠. 나폴레옹 법전 같은 경우는 이제 민법, 상법, 형법, 그리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자,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 법전이 만들어져서 이제 모든 시민들이 이 법률에 따라서 잘 살고 있었는데, 자, 이제 요것을 우리가 사법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어떤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제 보호를 해주는 이제 그런 제도들이죠. 근데 이 사법권이 나폴레옹 황제, 왕권에 간섭을 하게 됩니다. 왕권에 간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그게 싫었어요. 이게 싫어서, 이 나폴레옹은 어떻게 보면 행정이잖아요? 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법부가 행정에 간섭을 하니까 내가 왕인데 왜 내가 하는 것에 대해 간섭을 하냐? 근데 무시는 못해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다 이제 좀 공평하게 이렇게 사는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간섭이 싫어서 요 간섭을 없애기 위해서, 요 간섭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행정과 관련된 일들은 행정재판소에서 담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행정재판소에서 재판이 축적이 되는 것이죠. 축적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 공법 이론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서 공법과 사법권에서 이제 이것을 이게 사법이고요. 여기서 이제 공법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원화 체계가 이루어집니다. 이원화 체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원화 체계가 이루어진 것이 그대로 프랑스에서 독일로 가서 독일에서도 행정재판소 제도를 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공법과 사법이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로 법 체계가 발전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대부분 유럽 대륙 국가에서 체계를 갖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제 대륙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대륙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대륙법하고 대비되는 개념으로 놓고 본다면,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이루어질 때쯤 해서 이제 미국 이제 독립도 이루어지게 되죠. 그럼 이제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 미국과 영국이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 영국 같은 경우는요, 관습과 판례를 중요시했습니다. 관습과 판례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제 이 판례가 쌓여서 이제 선례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선례가 미래를 구속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판례로는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지 않고 사법부가 모든 업무를 다 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국과 미국의 체계는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지 않는 이러한 체계를 우리가 영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대륙법이냐 영미법이냐 중요한 차이는 공법과 사법을 구분하느냐 구분하지 않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제 대륙법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왜 대륙법을 쫓아가고 있느냐? 프랑스에서 독일로 왔다가 이제 일본으로 넘어와서 이 체계가 이제 식민지 시대를 거쳐서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륙법 체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공사법의 구별이 발생하게 된 어떤 연역적인 내용이고요. 이 대륙법을 우리가 택해서 이 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법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행정법의 이론이 좀 중요시하게 대두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연역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바로 중요한 개념은 혁명이죠. 혁명이 왜 일어났죠? 농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시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러면 이 이전에는요, 자, 왕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굉장히 고달픈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 혁명이 이제 공평하게 살자라고 해서 법치주의라는 개념이 이제 파생되게 됩니다. 그럼 법치주의라는 개념은 뭐냐? 자, 왕, 네가 마음대로 하니까 우리가 힘들다. 그러니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의 규칙을 정해서 규칙대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식적 법치주의예요. 형식적 법치주의. 기준을 잡아놓고 기준대로 하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형식적 법치주의의 문제점은 뭐냐면, 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이 나한테 독이 되는 기준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준대로 따르기만 했기 때문에 이건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이제 실질적 법치주의로 발전하게 됩니다. 실질적 법치주의의 핵심이 뭐냐? 이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요, 기준이 있고 기준을 따르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이 나한테 독이 되는 거였어요. 나한테 피해를 주고 안 좋은 기준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기준이 없거나 그런 기준의 내용이 잘못됐다, 내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 나는 그것이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의 핵심 포인트는 억울하게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해주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 법치주의로서 이제 구제 기능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는 행정법의 개념이 이제 파생되게 되는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질적 법치주의라 그러면 권리구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법치주의의 개념은요, 행정권도 법에 따라 행해져야 하고, 권리 침해 시 구제해. 자, 요게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개념, 필요한 개념들을 쏙쏙 뽑아 볼 것인데요. 자, 행정권. 자, 행정권이 이제 행정 조직이 되는 것이고요. 자, 행해진다. 어떠한 일이 이제 작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제를 해준다. 이것이 이제 구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법치주의는요, 법에 따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행정권을 행사하는 행정 조직도 이것도 법에 따라서, 작용도 법에 따라서, 구제도 법에 따라서, 이렇게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준 것이 행정조직 같은 경우는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권을 행사하는 조직기구가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통제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 작용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일반작용법이 있고요. 개별작용법이 있습니다. 자, 일반작용은 이 개별작용법은 이제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별법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 일반작용법은 이 개별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 이론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일반작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이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작용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이 가장 대표적인 이제 일반작용에 대한 기준을 나타내고 있는 법들이 될 것이고요. 개별작용법은 이제 우리가 2차 시험에서 주로 해야 되는 보상법, 이제 부공법 등등이 될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구제법의 종류로는요, 이제 구제를 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존속이냐, 가치보장이냐,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존속보장은 원형 그대로의 구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침해가 있으면 침해가 없던 상태로 다시 회귀시켜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가치는 돈으로 대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존속보장은 이제 행정쟁송이 될 것이고요. 행정심판법, 그리고 소송법.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치보장은 손해전보라 그래서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이 있는데요. 이러한 손실보상이 일반법적 지위에 있는 법이 바로 보상법이 될 것이고요.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국가가 배상을 해주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법치주의는요, 행정권도 법에 따라 행해줘야 하고 권리침해 시 구제를 해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 내용이고요. 이러한 법치주의에서부터 법에 따라 해야 되니까 각각의 포인트가 이렇게 이것은 이러한 내용은 요 법으로, 이러한 내용은 요 법으로 이렇게 법이 파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걸 1번이라고 하고요. 요걸 2번이라고 하고요. 요걸 3번이라고 하면 이렇게 1번, 2번, 3번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1번, 2번, 3번을 더해주면 이게 바로 행정법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의 개념 정의는 행정의 조직, 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 프랑스 아니었잖아요. 프랑스 아니까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요 공법이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죠? 프랑스에서 나폴레옹이 이제 행정재판소를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행정과 관련된 어떤 판례가 축적이 되면서 이론이 나오면서 공법적인 영향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법은요, 사법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이 공법은 법치주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법치주의라는 개념이 왜 생겼죠? 혁명이 왜 일어났어요? 너 혼자 잘 살지 말고 다 같이 잘 살자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법치주의의 기본 핵심은 바로 공익입니다. 공익. 그런데 이 사법은요, 사적자치제도가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 사법은요, 사익이 원칙이에요. 사익이. 그렇다면 공익과 사익,
개념적으로 다른 목적들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법과 사법을 구분해서 법 체계가 발전되는 이론적인 영역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공법과 사법은 이렇게 성질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사법은 민사소송으로 권리침해를 다투고 공익을 달성해야 되는데 그 공익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내가 피해를 본다면 이것은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법과 사법의 구별 실익은요, 이렇게 권리 구제 수단이 다르고 적용되는 법 원칙 원리가 다르다라는 것이 이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구별 실익이 되게 됩니다. 자, 다시 앞쪽으로 가가지고요. 자, 이 행정이라는 의미, 행정법이죠. 행정에 관한 법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 행정에 관한 법은 또 어떻게 나오느냐? 자, 보겠습니다. 자, 법에 따라라. 이것이 법규 창조력, 법규 창조력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따라라. 이것이 법률 유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행해져라. 그러니까 법대로 하는 거죠. 법을 준수해서 하는 거죠. 이것이 법률 우위. 그러니까 행정이 법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해라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법규 창조력. 자, 요건 국회가 갖고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입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요렇게는요, 어떤 이 작용을 중심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집행이 되는 거예요. 요 집행은 행정이 합니다. 자, 그리고 구제를 해줘야 되는데요. 구제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재판작용이다 라고 해서 사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왕 혼자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 가지고 있으니까 왕이 지 마음대로 기준 만들고 지 마음대로 행동을 해버리고 지 마음대로 구제를 해줄지 말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모든 게 발생됐기 때문에 모두가 자유사회에 기준을 만들어 놓고 왕도 지켜라, 기준대로 하자라는 그런 법치주의 개념이 발생된 것이고, 그러한 법치주의는 이렇게 사법과 행정과 입법을 분리시키는 상권 분립이 또 전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치주의와 상권 분립의 원칙이 행정이라는 개념을 파생시키게 되는 이제 기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행정의 의미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입법과 사법과 구별되는, 입법과 사법이 아닌 나머지를 이제 행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입법과 사법이 아닌 것, 이것을 이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어떤 파트가 될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파트, 그러니까 법치주의라는 개념이 발생된 파트는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왕은 자꾸 세금만 내라 그러고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살자. 우리도 좀 살자. 이거죠. 자, 과거에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 파행이 말을 뭐 다 할 수 없었죠. 그 파행이 말을 다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우리도 좀 살자라고 했으니까, 법치주의에서 공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구제를 해줄 것인가, 여기에 메인 핵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구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잘못된 행정 집행으로부터 구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바로 이겁니다. 작용. 잘못된 작용을 우리는 위법한 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위법한 작용에 대해서 구제를 받아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게 행정소송에서 밝혀주고 행정소송에서 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법하다. 이건 또 어디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이것도 법치주의예요. 법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고 우의. 법을 넘어서면 안 돼요. 법에서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법. 근거 있는 행동이었는지, 그리고 이제 법우의, 위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우의라는 것은 법에서 요만큼의 범위에서 요렇게 하라고 했는데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법을 넘어서는 행위가 되는 거니까 이제 잘못된 행위가 되는 것이죠. 요렇게만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행위로부터 위법성이 도출이 되고 그러한 잘못된 행위로부터 구제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위법한 작용인지 아닌지가 우리가 본안 심리다라고 해서 구제해줄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이 나한테 피해를 주는 이 작용이 위법한 법률의 유보 원칙과 법률의 우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작용으로부터 발생되는 피해라고 하면 구제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기준도 있고 법 어기지 않고 잘 했는데 그건 네가 수인해야 되는 한도야 라고 하면 구제를 해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위법성을 심리해서 잘못했으면 구제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너 수인에 참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이제 행정법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법의 개념은요, 요 흐름을 얼마나 빨리 외워서 내 머릿속을 숙지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한 테마 하나하나마다 세부적인 쟁점들을 찾아서 우리가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 이 흐름에서 중요한 건 뭐죠? 행정법이라는 것은 권리구제에 초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권리구제 수단에서 어떠한 수단으로 내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에서 어떠한 위법성 검토를 통해서 구제 필요성이 인정될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 파트에서 시험이 출제되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시험 문제는 이쪽을 물어보든지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체계를 모르고 그냥 처음부터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흐름이 잡힐 수 없기 때문에 10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행정법이요. 그럼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짧은 기간 2달, 3달 만에 완강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내 걸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 체계를 얼마나 내가 빨리 습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기본적인 내용이 본격적인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자, 이 빨간색만 지워볼게요. 자, 요 개별 작용도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제 작용이죠. 작용이 어떤 작용이냐?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권력작용이고요. 하나는 비권력작용입니다. 이 권력작용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월성이 있어요. 우월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을 찍어 누르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월한 행위에 대해서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밑에 비권력작용은요, 얘는 우월성이 없습니다. 우월성이 없다는 것은 나를 찍어 누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나한테 어떤 행위를 하면 내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권력작용은요, 우월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기관과 나하고의 쌍방의 의사 합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작용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권력작용은 우월성이 있는 행위로서 저항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 업무정지라든지 건축 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는 것이고요. 비권력적 작용은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계약입니다.
쌍방의 의사 합치로서,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로서 어떤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정하겠다라는 것이죠. 대체로 이렇게 권력 자금과 비권력적 자금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요. 두 개는 우월성이라는 이 핵심 용어를 중심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억울한 업무 정지예요. 건축허가 해줘야 되는데 건축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과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법치주의는 권리구제가 생명이니까. 다양한 쟁송 구제 방법들이 있지만, 자, 이제 메인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구제 수단은 저항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받을래? 저항하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저항은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항해보겠다. 항고쟁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항고쟁송의 종류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고요. 자, 이 비권력 자격, 계약행위는요, 우월성이 아니고 찍어 누르는 게 아니니까 저항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저항할 필요가 없고 쌍방의 의사 합치니까,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쌍방의 의사 합치로 내용을 합의를 봤으니 그 합의본 내용이 뭔가 수정이 필요하거나 왜 약속을 안 지켜라고 얘기를 하려면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너 왜 안 지키니?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당사자끼리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계약 내용 이행을 안 하는 놈이 내가 부른다고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디로 불러야 돼요? 법원으로 불러야 돼요. 그래서 법원으로 불러서 두 사람 당사자끼리 얘기 좀 해보자. 얘기를 해서 재판관이, 판사가 잘 들어보고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너 이행해야지.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권리구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당사자 소송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항고쟁송 중에서도 행정소송이 핵심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행정소송하고 당사자 소송하고는 행위의 성질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정지나 건축허가가 나왔을 때 얘네들은 권력작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고쟁송으로서, 항고소송으로서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주소를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가장 행정법의 이해를 빠르게 돕는 것이 요 구조이기 때문에 요 구조까지만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행정법 교재를 읽어보면서 내가 읽고 있는 것이 이쪽 파트와 이쪽 파트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눈여겨서 보신다면 쉽게 자기 주소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행정법이 굉장히 어렵다 하는데요. 어려운 이유는요, 행정법은 행정이 행하는 작용과 권리 구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에 관한 업무를 우리는 다루지 않습니다. 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유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유형이니까 어떠한 흐름으로 논리가 잡혀 있는지를 이해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이러한 논리를 이해하기 위한 사전 전제로서 프랑스를 생각하시면 행정이라는 개념과 관념, 행정법이라는 법률 체계가 어떻게 근원적으로 나왔는지를 이해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법치주의가 머릿속에 굉장히 강하게 남아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항상 법치주의의 개념을 토대로 해서 다 같이 잘 살자라는 이념 하에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는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법치주의와 상권분리의 원칙을 이제 실현하면서 이제 법대로 하자라고 해서 조직과 작용과 구제에 관한 법들이 생길 것이고, 우리는 작용과 구제에 관한 법을 열심히 준비해서 행정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것이 곧 시험의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가 안 되거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무조건 이 영상을 여러 번 되풀이해서 보세요. 결국에 내 머릿속에 법치주의에서 시작해서 행정법의 개념을 도출해내고요. 저 끝까지 내가
연습장에다가 그대로 써서 그릴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새롭게 교과서의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더 자세히 깊이 있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 이 짧은 영상을 여러 번 보면서 계속해서 이 흐름 체계를 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행정법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짧은 영상이었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이제 개념 암기를 위한 이해의 흐름도였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시고 교과서를 읽으신다면 반드시 합격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는 핵심 메인 테마들을 또 이제 하나씩 짧은 영상으로 준비해서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격하는 그날까지 열공하시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테마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